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으로 인해 더는 남북 간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과 지상에서 기존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제 F-7 로켓으로 한글이 표기된 부품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열린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부처 간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 회동을 갖고 올해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교류와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뜁시다.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해 업무 보고를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주제 민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올해 첫 업무 보고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 보고 역시 종래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대통령실은 부처 칸막이 철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그동안에 정황만 제기돼 오다가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제 로켓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중간 부품에 한글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놓인 F-7 고폭발 파편탄 로켓. 사진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국정원은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로켓 신관에는 한글 표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국정원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국정원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한미 당국이 러북 미사일 등 무기 거래 동향을 긴밀한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On the 30th of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launched at least one of thes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커비 조정관은 이 미사일이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북한산 미사일을 더 사용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떠한 국가나 단체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이달 중 북한 관련 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만큼 러북 무기거래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흘 연속으로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인해서 지상과 해상의 모든 완충 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서 힘에 의한 평화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일정 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 구간을 완충지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은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위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리전 등을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드론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북한이 비대칭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 끝 원칙, 다시 말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드론 작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신 장관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 등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됐다며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작전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선봉장이라며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압도적으로 몇 배를 더 북한에 공세적으로 우리가 드론 작전을 전개를 해서 한편 드론 작전사는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하면 다양한 첨단 드론을 북한으로 투입해 공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뉴스엠엑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 협의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기업 워크아웃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24년 시작과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외부 기관이 개입해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워크아웃 구조 조정의 주체는 채권단이고 워크아웃으로 기업이 부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정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채권단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런데 이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구안이 필요하죠. 네, 태영건설 역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고 에코비트 매각과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 사이로 담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채권단은 이 자구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주말까지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데드라인을 못 박았고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직접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8일 오전 태영그룹은 자구 계획으로 밝혔던 일부를 이행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며 채권단과 협상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매각 대금 일부를 지주사 채무 해소에 처리한 것에 대해 채권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도 나서 압박하자 태영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정부에서 이 태영건설 사태를 꾸준하게 점검하면서 대응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경제금융수장들과 함께 이번 상황을 점검을 했죠. 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태영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 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태영건설의 자구책과 채권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영 측이 자구안 가운데 하나인 이 태영 인더스트리의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태영건설에 납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아마도 금융당국, 채권단, 대통령실 등이 강력한 추가 자구안을 요청하며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부분 이번 납입을 통해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태영 측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직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 협의회 오는 11일입니다. 채권단이 만족할 수 있는 추가안이 마련이 돼서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용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자도 비대면으로 쉽게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저금리 전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비대면에서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후 지난 연말까지 총 10만 5천여 명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탔으며 평균 1.6%포인트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팔라지자 저금리 전환을 지원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서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앞으로 금융사 앱이나 대출 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30여 종의 대출 상품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 저금리 대출 전환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증액할 수 없습니다. 대출 만기도 기존 대출 상품에서 약정된 만기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이용자도 쉽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주택 분야입니다.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 부담. 청년 세대의 80%가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자가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한데요. 청년 세대들의 대부분이 새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역시 지난 4년간 자가 비중은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청년층과 결혼, 출산을 앞둔 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납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가입 요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습니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쯤 출시 예정인 이른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인데 만 39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결혼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포인트, 추가 출산할 때는 자녀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더해지는데 최대 연 1.5%까지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르면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연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생아 특별 공급이 도입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주는 겁니다. 또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달라지는 산업정책 살펴봅니다. 정부가 올해 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 원의 정책 금융이 투입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납품 단가 인하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며 지난해 연매출 56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공장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투자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투자에 대한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정부의 지원책들이 있다 보니 정부는 올해 약 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대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 원의 정책 금융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52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탄소 저감 기술 등의 특별 지원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1조 8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발표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금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별 수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서비스 전용 수출 금융을 12조 2천억 원 규모로 늘리는 등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수주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수주를 목표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400억 달러를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립니다.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이 운영돼 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 기업들의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만날 수 있는 CES. 올해 CES는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기술과 산업들이 모여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가 주제인데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다양한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 76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통합한국관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대학 등 총 32개 기관, 44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전시에 참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 즉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제 해외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해외 바이어 유치와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91개 기업이 참가하는 통합관 운영에 나섭니다. 기업 온오프라인 홍보와 기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메타버스 공동관을 구성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XR 기업 참가를 지원합니다. 총 10개 기업이 AI, IoT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와 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CES를 앞두고 국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116곳이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상기업 134곳 가운데 약 86%에 해당합니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립니다. 중기부는 향후 CES 주최 측 추가 발표로 수상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 300여 명을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유 장관은 지난해 박물관과 미술관 발전을 이룬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고 오일환 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비롯해 모두 1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유 장관은 올해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때 안전모를 안 쓰면 썼을 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뒤쪽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무인 카메라 단속도 어려웠는데요. 이제 뒷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카메라가 단속을 시작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펴보니 안전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6.4%, 안전모를 썼을 때의 2.15%보다 약 3배 높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 카메라를 단속에 활용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경찰은 1년간 시험 운영하며 무인 카메라의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경찰은 5단속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장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로 1차 단속이 되지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청의 영상실로 자료가 전송되어서 담당 해상요원 이를 확인해서 5단속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된 자료와 5단속 자료를 무인 단속 시스템 딥러닝에 활용해 판독률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에서 계도 기간을 거치는 등 2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돌입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치솟는 반값에 주거비 걱정하는 대학생 많으시죠? 교육부는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 대구와 서울 동서문에 기숙사가 이어진 데 이어 올해는 수도권 지역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착공됩니다. 먼저 이번 달 중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관리비 포함 10만 원 수준으로 595명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엔 한국체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인천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2,6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착공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장애인 연금이 총 21,630원 인상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은 11,630원, 부가급여액은 만 원 오른 건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올해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130만 원, 부부 가구 208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되며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약 36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길 원하는 중증 장애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 법인, 과세 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돼 별도 신청 없이 3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1월 20일까지,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하면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되니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2012년 건축주 A씨는 광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고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건의기는 이 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생기면 해당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 'Cause you still look perfect as days go by. Even the worst ones, you make me smile. I'd stop the world if it gave us time.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When you say you love the way I make you feel, everything becomes so real. Don't be scared, no, don't be scared. 'Cause you're all I need. And you still look perfect as days go by. Even the worst ones, you make me smile. I'd stop the world if it gave us time.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All my life, I thought it'd be hard to find the one till I found you. And I find it bittersweet. 'Cause you gave me something to lose. But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강추위를 보였는데요. 화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3도 예상됩니다. 추위 대신 내일은 전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대부분 지역이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에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 내륙에 많게는 20cm 이상,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부와 경북에 최대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텐데요. 대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3도, 세종 4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속초 5도, 강릉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서해상으로도 약간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은 모레 수요일까지 이번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1분 전.
KTV 뉴스 스튜디오가 새롭게 변신합니다. 방송 30초 전. 3, 2, 1, 스타트!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행동건강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늙었다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면 의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올 한 해는 긍정적인 사고와 역동적인 계획들로 지난해보다 더 젊어지는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